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 채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러나 결코 평범하지 않은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남자의 가족이 그녀의 아버지가 배달 라이더라는 이유로 파혼을 요구했을 때 그녀는 어떻게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길 바라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하고 믿었던 남자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들어서기까지 딱 3주가 남아 있었습니다. 청첩장은 이미 모든 지인에게 보내졌고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웨딩홀은 예약금이 입금된 상태였습니다. 로맨틱한 제주도에서 찍은 웨딩 사진에서는 아직도 잉크 냄새가 나는 듯했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강남 중심가에 위치한 고급스러운 카페에서 예비 시어머니 박미숙 여사님이 제 앞에 사진 한 뭉치를 차갑게 던지시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박 여사님은 제 세상 전체를 무너뜨리는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우리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 서윤아, 우리 집안은 사돈이 배달 기사인 거 절대 용납 못한다. 그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깊숙이 베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시선은 테이블 위의 사진들에 고정되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 아버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초라하고 마른 남자 박영철 씨가 배달 플랫폼에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계셨습니다. 낡은 헬멧을 쓰고 비바람에 검게 그을린 얼굴로 손님에게 생수 한 병을 건네며 환하게 웃고 계셨죠. 몰래 찍은 사진이었지만 너무나 선명해서 아버지의 손에 박인 굳은 살까지도 보이는 듯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제 옆에 앉은 남자, 제 예비 신랑인 지훈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을 깍지 끼고 제 간절한 눈빛을 피하고 있었죠. 지훈 씨,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제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울 정도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잔인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꼬리를 살짝 올리며 저를 경멸적으로 쳐다봤습니다. 서윤아, 내가 널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야. 하지만 너도 이해해야지. 우리 집안은 명망 있는 집안이고 사회적 지위가 있어. 지훈이 친구들이나 사업 파트너들 다들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라고. 결혼식 날 사람들이 신부 아버지는 뭐 하는 분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니? 배달 라이더라고. 우리 집안 체면. 그리고 지훈이 회사 체면은 어디에 두라고. 그녀는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듯 가볍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와 저희 가족의 명예를 짓밟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온몸에 피가 들끓는 것 같았지만 저는 테이블 아래에서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든 저를 낳고 길러주신 분입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정직하고 누구에게 사기치거나 도둑질하는 일이 아니에요. 저희가 왜 부끄러워해야 하죠? 박 여사님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직, 얘야. 이 사회는 정직이라는 두 글자로 돌아가는 게 아니란다. 지위, 돈, 그리고 인맥으로 돌아가는 거지. 배달기사 아버지가 너한테 뭘 해줄 수 있겠니? 시댁에 뭘 보태줄 수 있겠어. 그저 망신만 줄 뿐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제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예쁜 신부가 되어야 한다고 다정하게 말해주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독한 말을 내뱉을 수 있을까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다시 지훈 씨를 보았습니다. 지훈 씨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가 부끄러워요? 이번에 그는 고개를 들었지만 여전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서윤아, 그만해. 어머니도 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지금 내 회사가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 곧 큰 계약을 앞두고 있단 말이야. 지금 내 이미지가 정말 중요해. 큰 계약이라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그 계약 하나가
우리 인연의 사랑보다 한 사람의 인격보다 더 중요하다는 건가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 한 방울도요. 그 순간 제가 사랑했고 제 인생을 맡기려 했던 남자가 그저 체면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비겁하고 나약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불과 6개월 전, 바로 이 카페에서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건네며 눈물 어린 눈으로 말했었습니다. 서윤아, 나랑 결혼해줘. 세상 최고의 부자는 못 되게 해줘도 평생 내 곁에서 모든 비바람을 막아주는 방패가 될게. 저는 그 말을 믿었고 행복에 겨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어떤 도움도 거절했습니다. 월세 아파트에 사는 것도 평범한 월급을 받는 직장인으로 사는 것도 감수했습니다. 오직 물질에 휘둘리지 않는 순수한 사랑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가 제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그는 제가 만들어낸 완벽한 껍데기를 사랑했던 겁니다. 학벌 좋고 예쁘고 상냥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귀찮은 가족이 없는 여자. 박 여사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선택지는 두 개야. 첫째, 내 아버지를 설득해서 그 일을 그만두게 하고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게 해. 두 번 다시 우리 친척이나 친구들 앞에 나타나지 않도록. 둘째, 우리가 파혼하는 것. 선택하렴. 저는 박 여사님을 그리고 지훈 씨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도 실망스럽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무서울 정도로 평온한 감정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천천히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거두어 조심스럽게 정리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떤 길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두 분은 제가 무언가를 선택해 드릴 자격조차 없으니까요. 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뒤돌아 걸어 나왔습니다. 제 뒤로 경악에 찬 두 사람을 남겨둔 채 그들이 체면을 선택했다면 저는 그들에게 체면의 대가가 때로는 자신들의 미래 전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참이었습니다. 이 연극의 결말은 이제 제가 쓸 겁니다. 카페를 나오자 서울의 후텁지근한 오후 공기가 숨을 턱 막히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배신감의 고통은 너무나 커서 눈물로 터져 나오는 대신 가슴 속에서 차가운 얼음덩어리로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목적 없이 거리를 헤맸습니다. 쉴 새 없이 오가는 차들,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이곳이 지훈 씨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나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방금 막이 내린 기만적인 연극의 화려한 무대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지훈 씨가 여전히 상사의 선물이라고만 알고 있는 제가 직접 산 강남의 고급 아파트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살고 계시는 그리고 제 인생의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는 은평구의 낡은 빌라촌 깊숙한 골목으로. 아버지의 집은 겨우 12평 남짓, 가구들은 낡고 단출했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깔끔했습니다. 파스 냄새와 낡은 책 냄새가 뒤섞여 묘한 평온함을 자아냈습니다. 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두꺼운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등이 약간 굽어 있었죠. 제가 온 것을 보시고는 고개를 드셨는데 그 온화한 눈빛에 걱정이 어렸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냐.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 맞은편 의자에 앉아 사진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았어요. 아빠, 파혼하자고 해요. 아버지는 사진을 한 번, 그리고 저를 한 번 보셨습니다. 놀라지도 화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실 뿐이었죠. 그 한숨에는 수많은 시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구나. 시험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아빠가 가진 것에 걸맞은 삶을 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가난한 배달 기사 행세를 하셔서
제가 이런 굴욕을 당하게 만드시는 거냐고요. 아버지는 조용히 일어나 제 곁으로 와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을 제 어깨에 얹으셨습니다. 서윤아, 소나무가 왜 모진 눈보라 속에서도 수천 년을 버티는지 아니? 그 뿌리가 땅속 깊이 밝혀 수많은 혹독한 겨울을 견뎌냈기 때문이란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무성한 잎사귀만 보고 거친 뿌리를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남자는 폭풍우가 몰아쳤을 때 가장 먼저 내 손을 놓을 사람이란다. 아버지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주셨습니다. 아빠는 내 딸이 그런 사람에게 인생을 맡기는 걸 원치 않았다. 지난 2년간 아빠는 지훈이라는 아이를 유심히 지켜봤어. 똑똑하고 야망도 있지. 하지만 그 아이의 눈에서는 욕심과 계산만 보였다. 널 사랑하긴 하지만 그 사랑은 네가 보여주는 완벽함 위에 세워진 것이었어. 아빠는 그 완벽한 껍데기가 벗겨졌을 때 내 집안이 그 아이가 생각했던 것처럼 격이 맞지 않을 때도 그 사랑이 여전할지 알아야만 했다. 따뜻한 찻잔의 온기가 제 차가운 손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네가 상처받게 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서윤아, 짧은 고통이 기만과 무시 속에서 평생을 사는 것보다 낫단다. 아빠는 그저 내가 너의 불완전함과 너의 가족까지도 조건 없이 사랑해줄 남자를 찾길 바랐을 뿐이야.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억울함과 배신감의 눈물이었지만 그 속에는 감동과 감사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모든 일은 저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투자 그룹 회장. 그의 고개짓 한 번에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의 운명이 결정되는 사람이 딸에게 좋은 남편감을 찾아주기 위해 배달 유니폼을 입고 매일같이 땡볕과 비바람을 맞으며 거리를 누볐던 것입니다. 그럼 그 2천억짜리 계약은요? 저는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카페에서 지훈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 그거. 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온화하면서도 약간은 장난기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것도 시험의 일부였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아버지의 그룹이 싱가포르 자회사를 통해 한국의 대규모 복합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고, 최근 주가를 올리고 있던 지훈 씨의 회사가 유력한 시공사 후보 중 하나였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일부러 지훈 씨의 회사가 이 프로젝트에 접근할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생을 바꿀 기회 앞에서 그의 본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고 싶으셨던 거죠. 그가 신의를 택할지, 사랑을 택할지, 아니면 눈앞의 이익과 체면을 택할지. 아버지는 저를 보며 깊은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아이는 아빠에게 답을 주었지. 저는 머리가 핑 도는 기분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거대하고 복잡한 체스판 위에서 저와 지훈 씨 가족은 그저 말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지혜와 연륜으로 예비 사위를 시험했을 뿐만 아니라 제게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값비싼 교훈을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여전히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사진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들의 연극은 막을 내렸다. 이제 내 연극이 시작될 차례야.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모든 것이 순리대로 흘러가게 두렴. 단 한 가지만 기억해라. 너는 내 딸이고 당당히 고개를 들 권리가 있다. 너와 내 가족을 무시하는 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집에서 잤습니다. 소박한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니 멀리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온함과 강한 결의가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가치는 제가 누구의 아내, 어느 집안의 며느리가 되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을요. 제 가치는 바로 제 자신, 그리고 제 뒤에 항상 묵묵히 서 계시는 위대한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내일 해가 뜨면 저는 더 이상 약하고 순종적인 서윤이가 아닐 겁니다.
저는 박영철 회장의 딸, 바로 제 자신으로 돌아가 배달기사 아버지를 무시한 것이 그들의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것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 후 이틀 동안은 무서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 씨나 박 여사님에게서 어떤 전화나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절망에 빠져 파혼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지요. 혹은 결혼식이 취소된 것에 대해 친척과 친구들에게 설명할 그럴듯한 변명거리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변명 속에서 잘못은 전부 제게 있겠지요. 저 역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옥상 텃밭에서 아버지와 함께 채소를 가꾸고 책을 읽고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소박한 순간들이 아직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저 더 큰 공격을 위해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지훈 씨가 나타났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아버지의 낡은 빌라로 직접 찾아온 것이었죠. 문을 열었을 때 비싼 양복을 빼입고 수입 과일, 바구니를 든 그가 서 있는 것을 보고도 저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없는 지겨움만 느껴졌습니다. 그의 번지르르한 모습은 낡고 소박한 빌라의 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이웃 몇 분이 신기한 듯 쳐다보자 그는 불편한 기색으로 서둘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윤아, 나 너랑 얘기 좀 하려고 왔어. 그는 머뭇거리며 과일 바구니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여전히 편한 실내복 차림의 신문을 들고 계셨죠. 아버지는 지훈 씨를 힐끗 쳐다보시더니 말없이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우리 둘만의 시간을 주려는 배려셨죠. 할 얘기가 뭐예요? 저는 벽에 기대 팔짱을 끼고 그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가 제게 닿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 같은 것이 스치는 듯 했지만 대부분은 초조함과 불안감이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그날 어머니 말씀이 좀 심했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좀 심했다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모욕하고 우리 가족을 짓밟고 당신 체면 때문에 파혼을 요구한 게 좀 심한 건가요? 지훈 씨, 자존심이라는 단어는 알아요? 지훈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변명했습니다. 아니,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야. 어머니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너도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그냥 날 너무 걱정해서 체면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러신 거야. 이번 한 번만 엄마를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는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분을 용서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모욕한 건 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니까요. 그리고 그분의 공범은 바로 당신이고요. 지훈 씨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멈춰 섰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나도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한쪽은 엄마고 한쪽은 너고. 이미 선택했잖아요.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은 침묵을 선택했어요. 당신의 체면을 선택했고 당신 어머니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했죠. 카페에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던 그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선택을 끝낸 거예요. 그는 반박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내뱉은 말은 이 남자에 대한 제 마지막 환상마저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서윤아, 네가 화난 거 알아. 하지만 우리 다른 해결책을 찾아보면 어떨까? 내 생각엔 네가 아버님께 다른 일을 찾아보시라고 권유해보는 거야. 다른 사람들 눈에 좀 덜 띄는 일 말이야. 예를 들면 오피스텔 경비원 같은 거. 내가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알아봐 줄 수도 있어. 그러면 수입도 안정적이고 양가 체면도 지킬 수 있잖아. 저는 귀를 의심하며 그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사과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랑을 지키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울뿐인 체면을 지키기 위해 딸인 저에게 아버지가 정직한 직업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라는 말을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소리치는 대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주 크고 상쾌하지만 씁쓸함과 경멸이 가득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지훈 씨, 당신은 정말 내가 만나본 남자 중에 최고네요. 나약할 뿐만 아니라 잔인할 정도로 이기적이기까지. 당신 얼굴에 분칠하자고 우리 아버지가 직업을 바꾸고 삶을 포기해야 한다고요? 당신이 뭔데요? 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제 웃음소리에 지훈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난 그냥 우리를 위해서, 아니면 당신을 위해서. 저는 그에게 다가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잘 들어요, 이지훈 씨. 우리 아버지는 당신 눈에는 배달 기사일지 몰라도 내 눈에는 위대한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평생을 희생해서 날 키우셨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인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가 입은 유니폼은 비록 비싸지 않지만 이기심과 비겁함으로 짜인 당신의 양복보다 100배는 더 깨끗해요. 아버지의 일은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남을 짓밟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땀과 눈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라고요. 저는 문을 가리켰습니다. 돌아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이 결혼 당신들이 깰 필요도 없어요. 내가 끝낼 거니까. 지훈 씨는 제 단호한 태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아마 이런 제 모습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는 항상 모든 것을 웃어넘기던 온화하고 순종적인 서윤이에 익숙했으니까요. 서윤아, 그렇게 화내지 마. 아직 돌이킬 수 있잖아. 돌이킬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은 당신이 침묵을 선택했던 그날 오후에 이미 죽었으니까. 그는 어쩔 줄 모르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는 패배자의 초라한 모습으로 힘없이 걸어 나갔습니다. 베란다를 지날 때 그는 여전히 그곳에서 말없이 담배를 피우며 먼 곳을 바라보는 제 아버지를 보았을 겁니다. 아버지는 그를 쳐다보지 않으셨지만 아버지의 침묵은 수천 마디의 질책보다 더 무겁게 그를 짓눌렀을 겁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해야 할 말은 다 했고 더 이상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이렇게 아픈 걸까요? 아마도 미련 때문일 겁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믿음을 주었던 인연의 청춘에 대한 미련, 체면이라는 것 때문에 질식해버린 한때는 아름다웠던 사랑에 대한 미련. 지훈 씨가 실패하고 돌아간 후 저는 그들이 문제를 깨달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불합리한 말로 쉽게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또다시 그들의 오만함과 고집을 얕보았습니다. 그들은 화해를 시도하지도 아버지께 단 한마디의 사과를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더 공식적이고 압박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가족 식사였죠. 금요일 오후 박 여사님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카페에서처럼 경멸적이지도 화가 나 있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최후 통첩을 내리는 여왕처럼 차갑고 거만했습니다. 서윤아, 이번 주 일요일 저녁 7시에 한정식집 수라채로 오너라.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 있을 거다. 우리 한번 확실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 너 혼자 오너라. 이건 어른들 문제니까. 그녀는 어른들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마치 저와 아버지는 철없는 아이들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저는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결코 간단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가족 전체의 힘을 빌려 그들이 말하는 어른들의 압박으로 저를 궁지에 몰아넣고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거절하려 했지만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죠.
모든 것이 순리대로 흘러가게 두라고. 어쩌면 이곳이 제가 이 연극을 확실하게 끝내기 위해 올라서야 할 마지막 무대일지도 모릅니다. 네, 가겠습니다. 저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는 이 식사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저녁, 저는 심플하지만 우아한 검은색 원피스를 골라 입고 가볍게 화장했습니다. 약해 보이고 싶지도 너무 도발적으로 보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침착하고 자신감 있으며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서윤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한정식집 수라체는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외부와 완전히 분리된 VIP룸을 예약해 두었죠. 제가 들어섰을 때 지훈 씨의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인상은 온화해 보이지만 눈빛은 날카로운 그녀의 남편, 즉 예비 시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맞은편에 그의 형부부와 지훈 씨의 큰아버지로 보이는 나이 든 남자와 함께 앉아 있었죠. 산해진미가 가득 차려진 식탁이었지만 분위기는 재판정처럼 싸늘했습니다. 앉으렴, 서윤아. 박 여사님은 유일하게 비어있는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마치 피고인석처럼 모두와 마주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박 여사님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널 불렀는지 너도 잘 알겠지. 박 여사님은 인사 한마디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의 큰아버지인 듯한 분이 헛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윤이, 내가 집안 어른으로서 한마디 하마.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양가 집안의 중대사다. 처가에 아버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은 우리 집안과 격이 맞지 않아. 이건 우리 집안의 명예와 지훈이 사업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지훈 씨의 형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재수 씨. 지훈이 회사는 지금 한창 성장하는 시기고 파트너들은 다들 이름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그 사람들이 사장님 장인어른이 배달 기사라는 걸 알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지훈이 능력까지 쉬어 평가할 겁니다. 아내 하나 제대로 못 고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라고요. 저는 조용히 앉아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논리적으로 말했습니다. 마치 제 아버지의 직업을 무시하는 것이 당연한 진리인 것처럼요. 그들은 자신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잔인하고 비논리적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체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훈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르고 부모의 판결을 기다리는 학생처럼요. 그는 저를 쳐다볼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여자를 말입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의 의견은 어떤 건가요? 저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보며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아주 간단해. 우리 가족은 회의 끝에 최종 결정을 내렸다.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할 거야. 단, 조건이 있다. 그녀는 일부러 말을 끊어 자신의 말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결혼식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 양가 가족 소개 시간에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말할 거고 앞으로 너는 그분과의 공개적인 연락을 모두 끊어야 해. 몰래 용돈을 드리거나 찾아뵙는 건 괜찮지만 우리 쪽 인맥 중 누구에게도 그분의 존재를 알려서는 안 돼. 그분은 너와 지훈이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야만 한다. 마치 한겨울에 얼음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습니다. 사라져야 한다니. 그들의 허울뿐인 체면과 결혼식을 맞바꾸기 위해 제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가 사라져야 한다고요. 울분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명가라는 껍데기 속에 숨겨진 얄팍함과 잔인함이 너무나 우스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면요? 제 목소리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박 여사님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럼 이 결혼은 취소되는 거지. 우리는 예약금 손해 좀 보고 그냥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야. 우리 지훈이는 더 좋은 아내, 더 격이 맞는 집안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 그녀의 말은 마지막 남은 희망과 애정의 끈을 끊어버리는 마지막 칼날 같았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없는 경멸감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지훈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도 이 결정에 동의하나요? 라는 무언의 질문을 담아서요. 그는 고개를 들었고 이번에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갈등이나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저 피로감과 체념만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아, 그게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 그 말은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백을 챙겼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음식과 확실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분들. 저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에 만족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궁지에 몰아넣고 교훈을 줬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방금 자신들의 미래로 향하는 문을 스스로 닫아버렸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제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바꿔버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VIP룸은 여전히 그들의 만족스러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 파혼당할 신부가 될 저를 동정과 승리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박 여사님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입가에 비웃음을 거두지 않았고 지훈 씨는 큰 짐이라도 벗은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굴욕감에 휩싸여 울면서 돌아가 운명을 받아들일 것이라 확신했을 겁니다. 그들은 늘 사랑을 최우선으로 여기던 착하고 순종적인 서윤이의 모습에 익숙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고 벼랑 끝에 몰린 봉황은 털 뽑힌 닭이 되기를 거부한다는 사실을요. 저는 문을 나서는 대신 그들을 향해 다시 몸을 돌렸습니다. 입가의 비웃음은 여전했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한 점의 약한 모습도 없었죠. 아,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요. 저는 마치 사소한 일을 떠올린 듯 가볍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결정해 주셔서 차라리 다행이에요. 안 그랬으면 제가 아주 곤란할 뻔했거든요. 제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그들은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박 여사님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아, 별거 아니에요. 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만약 이 결혼이 취소되면 싱가포르 파트너 측에 미리 알려줘야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을 테니까요. 싱가포르 파트너?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지훈 씨였습니다. 그는 자세를 바로잡으며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파트너?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어머, 제가 말을 안 했나요? 저는 놀란 척했습니다. 당신 회사가 그렇게 목을 메고 있는 투자 그룹 말이에요. 당신이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말했던 그 2천억 원짜리 복합 신도시 개발 계약 말이에요. 방 안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만족감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의심과 약간의 불안감이 들어섰습니다. 박 여사님도 더 이상 의자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폈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라고? 네, 상관이 좀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미스터리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그 투자 그룹의 수장,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 베일에 쌓인 회장님 말이에요. 그 2천억짜리 계약의 최종 결정권을 쥔 분이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훈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 뒤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시거든요. 죽음과 같은 침묵이 방안을 감쌌습니다. 에어컨 소리마저 귀에 거슬릴 정도였죠.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충격, 경악, 그리고 불신. 박 여사님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훈 씨는 입을 떡 벌리고 마치 외계인이라도 본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큰아버지와 형 역시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너 지금 농담하는 거지? 지훈 씨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자신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룹 회장님이라고? 제가 지금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농담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과시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딸 자체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위를 원하셨죠. 그래서 평범한 삶을 사는 척, 심지어는 배달 기사 역할까지 하시면서 당신들을 시험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당신들은 아버지께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한 답을 드렸고요. 저는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열었습니다. 아마 이걸 보시면 믿으실 수 있겠네요. 저는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사진은 지난달 아버지가 싱가포르 총리와 함께 국제경제 포럼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대기업 총수다운 당당한 풍채를 뽐내고 계셨습니다. 배달 유니폼을 입은 초라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그 사진은 그들의 마지막 남은 의심마저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정타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잔인하고 적나라한 진실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럼. 박 여사님이 저를 향해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이 모든 게 연극이었다는 말이냐? 네, 맞습니다. 어머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과 체면, 인격과 이익 사이에서 당신들이 무엇을 선택할지 보기 위한 연극이었죠. 그리고 당신들은 이미 선택을 끝냈고요. 저는 지훈 씨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애정이 아닌 연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계약이 당신의 미래고 당신의 커리어 전부라고 했었죠. 난 당신을 믿고 응원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 미래를 얻기 위해 우리 아버지를 그리고 당신 자신의 자존심까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을 줄은 몰랐네요. 저는 핸드백을 들고 이번에야말로 정말 몸을 돌려 걸어 나갔습니다. 아, 맞다. 저는 문 앞에서 멈춰서서 마지막 한마디를 미소와 함께 던졌습니다. 당신 회사의 그 2천억짜리 계약, 그것도 그냥 취소해야겠네요. 우리 아버지는 신용 없는 사람과는 거래하지 않는 버릇이 있거든요. VIP 룸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 뒤로 남겨진 것은 무서운 침묵, 그리고 하얗게 질렸다가 잿빛으로 변해가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바람을 심었고 이제 그들은 폭풍을 거두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2천억 원짜리 폭풍을 말이죠. VIP룸의 문이 닫히자마자 안쪽에 숨막히는 침묵은 박 여사님이 분노에 차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에 깨졌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저게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우리를 협박하는 거라고. 그녀는 분노와 공포에 얼굴이 벌개진 채 소리쳤습니다. 길거리 배달 기사가 그룹 회장이라고? 웃기지도 않아. 우리가 3살짜리 애인 줄 아나. 처음부터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하던 큰아버님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그 애가 보여준 사진은 어떡하지? 싱가포르 총리랑 찍은 사진이 가짜일 리는 없잖아. 합성이지.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사진 합성이 뭐가 어렵다고. 박 여사님은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해 약한 논리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공황에 빠진 사람은
지훈 씨였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정성껏 빗어 넘긴 머리를 두 손으로 쥐어뜯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사실일 리가 없어. 만약 사실이라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어머니의 경멸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와 침묵으로 동조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서윤이의 아버지가 정말 그 막강한 권력의 회장이라면 그는 단순히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뤄낸 미래와 커리어를 스스로 파괴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지훈아, 거기 앉아서 뭐해? 당장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지 않고. 박 여사님은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분노보다 공황이 더 커진 듯 했습니다. 내 인맥들한테 전화해봐. 그 싱가포르 그룹이 도대체 누구 건지 물어보라고. 지훈 씨는 정신이 번쩍 드는 듯 했습니다. 맞다. 확인해야 한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 부장님, 저 지훈입니다. 혹시 싱가포르의 WP 캐피탈 그룹에 대해 아시는 거 있습니까? 회장님이 누구시죠? 절대 비밀이라고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그는 투자업계에서 발이 넓은 다른 사업 파트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이사님, 저 지훈입니다. WP 캐피탈 회장님 정보 좀 있으신가요? 그저 아주 조용한 재미교포 출신이고 극히 중요한 행사에만 모습을 드러낸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걸수록 지훈 씨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얻은 답은 고개를 젓거나 모호하고 비밀스럽고 접근 불가능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단어들은 그의 모든 노력을 막아서는 차가운 강철벽 같았습니다. WP 캐피탈 회장의 신비로움은 서윤이의 말을 더욱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알아낸 거 있어? 박 여사님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아무도 몰라요. 지훈 씨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WP 캐피탈 회장님은 아시아 투자업계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 중 한 명이래요. 그분에 대한 모든 정보는 최고 수준으로 보안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가족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식탁 위의 화려한 음식은 이미 차갑게 식었고 아무도 수저를 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자신감과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진짜 불안감이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의 말이 단순한 협박이 아닐까봐, 그들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인물에게 정말로 죄를 지은 것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니면 서윤이한테 전화해서 사과하는 건 어떨까? 지훈 씨의 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 미쳤어? 박 여사님은 즉시 반박했습니다. 지금 사과하면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 우리가 걔를 무서워한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잖아. 안 돼. 절대 안 돼. 이 집안 체면을 그렇게 구길 순 없어. 후. 하지만 입으로는 강하게 말하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이미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서윤이에 대한 이상한 점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평범한 집안의 고아 소녀가 명문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을까? 왜 대출 하나 없이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살 수 있었을까? 그저 상사에게 보너스를 받았다고 말했는데도 왜 그녀는 그저 옛 친구라고 소개했던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 알고 지냈을까? 예전에는 이 모든 것을 그저 운이 좋거나 서윤이가 영리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들은 그녀가 감히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거대한 그림의 무서운 조각들처럼 떠올랐습니다. 지훈아, 내일 회사 가서 무슨 수를 써서든 WP 캐피탈 담당자를 만나거라. 박 여사님은 명령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거만함 대신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 해. 무릎을 꿇고 빌어서라도 이 일을 확실히 해야 한다. 너의 미래, 이 집안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 있어.
지훈 씨는 넋이 나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내일이 아주 긴 하루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첫 번째 경고가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빌 기회조차 주지 않는 공식적이고 냉정한 방식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 씨의 가족 중 누구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호화로운 저택의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감옥보다 더 숨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가 구석구석 스며들어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정말일까? 매일 땡볕과 비바람을 맞으며 거리를 누비는 그 초라한 늙은이가 정말 막강한 권력의 회장일까? 그 생각은 터무니없으면서도 집요하게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 씨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쳐 퀭한 얼굴에 눈 밑은 시커멓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업무에 집중할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의 유일한 목표는 WP 캐피탈의 담당자를 만나 사실을 확인하고 용서를 빌고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까다롭고 원칙적이기로 소문난 WP 캐피탈의 싱가포르인 담당자는 모든 약속을 거절했습니다. 리 이사님은 회의 중이시니 기다려 주십시오. 비서는 전화로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사무실 안에서 마치 우리의 갇힌 짐승처럼 초조하게 서성였습니다. 시간은 느리고 무겁게 흘러갔고 시계 초침 소리 하나하나가 그의 팽팽한 신경을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희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길고 희망 없는 통화, 연결음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그의 인내심이 바닥나려 할 때 컴퓨터에서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새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인은 WP 캐피탈의 공식 이메일 주소였습니다. 제목은 복합신도시 그린시티 프로젝트 계약 검토에 관한 공지였습니다. 지훈 씨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해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짧고 냉정했으며 협상의 여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귀사의 그린시티 복합신도시 프로젝트 입찰 서류 검토를 잠정 중단함을 통보합니다. 사유, 기업 문화 및 리더의 신뢰도에 대한 깊은 우려. 지훈 씨는 이메일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눈을 찌르는 바늘 같았습니다. 기업 문화와 리더의 신뢰도에 대한 깊은 우려. 삶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조차 존중하지 못하는 파트너. 더 이상 착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경고이자 정확하고 잔인한 정면 공격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서윤이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신용 없는 사람과는 거래하지 않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는 마우스를 놓고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모든 희망, 마지막 남은 의심마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사실이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서윤이의 아버지가 바로 그 미스터리한 회장이었고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으로 하늘이 내려준 금밥 그릇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 여사님이 노크도 없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됐니, 아들아? 그 사람들 만났어. 뭐라고 하더냐? 그녀는 초조한 얼굴로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훈 씨는 대답 없이 조용히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박 여사님이 다가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읽어 내려갈수록 그녀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책상 가장자리를 꽉 잡았고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진짜였어? 그 애가 정말로 일을 저질렀구나. 그녀는 비틀거리며 맞은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정말 다 끝났어. 지훈 씨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는 동정심 대신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 여자,
이 여자의 허영심과 잔인할 정도의 실리주의가 자신을 이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도 미웠습니다. 왜 그렇게 나약했을까? 왜 사랑하는 여자를 지켜주지 못했을까? 왜 체면과 2천억 원에 눈이 멀었을까? 이제 어떡하면 좋으냐, 아들아. 박 여사님은 공황에 빠진 눈으로 아들을 올려다보며 애원했습니다. 서윤이한테 가거라. 가서 무릎 꿇고 빌어. 엄마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아버지한테 우리 가족 좀 살려달라고 말해달라고 하렴. 사과요. 지훈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사과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분의 아버지를 모욕했고, 그분에게 유일한 가족을 버리라고 요구했어요. 사과 한마디로 그 상처가 전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지훈 씨의 책상 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회사 이사회 사무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이사회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계약이 중단된 걸 그들도 알았나 봐요. 폭풍은 이제 막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폭풍은 단순히 계약 하나를 앗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와 그의 가족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기세였습니다. 오만함의 대가는 때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값비쌌습니다. 그날 오후의 이사회는 지훈 씨에게 끔찍한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회사의 전 재산을 건 대주주들 앞에 서서 왜 2천억 원짜리 모두의 인생을 바꿀 기회였던 계약이 기업 문화라는 애매한 내용의 이메일 한 통으로 중단되었는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고 그저 오해일 뿐이며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와 칼날 같은 질문들은 그의 사장 자리가 위태롭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지훈 씨는 지옥 하나를 벗어나 또 다른 지옥으로 들어서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사회의 압박, 실각의 위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2천억 원짜리 계약의 상실, 모든 것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서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찾아 사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아버지와 함께 낡은 빌라에서 옛날 사진들을 보며 앉아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러 나가셨다가 표정 변화 없이 들어오시며 짧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집 사람들이 왔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올 줄 알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일어나 문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제 앞에는 지훈 씨와 박 여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오만하고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고급스러운 실크 한복을 입고 값비싼 한우와 인삼, 홍삼 세트가 가득 담긴 커다란 선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 역시 아주 귀해 보이는 양주 상자를 들고 있었죠. 그들은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어색하고 처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서윤아, 우리 너한테 사과하러 왔다. 박 여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가식적으로 달콤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내가 화가 나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구나. 이 할미를 용서해다오. 아버지는 여전히 낡은 의자에 앉아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그들의 존재가 신경 쓸 가치조차 없다는 듯이요. 아버지의 무시는 수천 마디의 질책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현재 위치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두 분 들어오시죠. 저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저 최소한의 예의를 차릴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색하게 안으로 들어와 낡은 나무 식탁 위에 값비싼 선물들을 내려놓았습니다. 호화로운 선물과 소박한 집안의 대조는 그들의 연극을 더욱 우스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서윤아,
여기 앉아. 지훈 씨가 의자를 빼주며 다정하게 앉기를 권했습니다. 마치 여전히 자상한 예비 신랑인 것처럼요. 나랑 엄마는 진심으로 너랑 아버님께 사과하러 왔어. 지난번 일은 정말 큰 실수였어. 내가 너무 나약해서 널 지켜주지 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는 후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이 말하는 동안 계속해서 아버지의 반응을 살피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님도 서둘러 말을 보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얘야.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나 보다. 그저 지훈이 사업 걱정 때문에 생각이 짧았어. 내가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다오. 넌 착하고 마음이 넓은 아이니 이 늙은이의 잘못을 탓하지 않을 거지? 지훈이를 봐서, 우리 인연의 사랑을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우리 가족을 용서해 주렴. 그녀는 후회하는 시어머니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눈물, 애절한 말투. 일주일 전에 저였다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연극 뒤에 숨겨진 가식을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감동적이었지만 단 한 사람도, 단 한마디도 아버지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직접적인 사과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모욕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저를 화나게 한 것, 그리고 2천억 원짜리 계약을 이를 위기에 처하게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두 분,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과 지훈 씨는 제 냉담함에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다 했단다. 그럼 제가 뭘 해드리면 될까요? 저는 지훈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아버님께 말씀 좀 잘 드려서 계약 중단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부탁이라도 해드릴까요? 제 말은 그들의 전곡을 찔렀습니다. 지훈 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고 박 여사님도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제가 자신들의 목적을 이렇게 명확하게 꿰뚫어 볼 줄은 몰랐던 겁니다. 서윤아, 그런 게 아니야. 지훈 씨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나는 진심이라면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왜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과 당신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우리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사과 한마디 하지 않으셨죠? 당신들이 모욕하고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은 바로 우리 아버지인데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천천히 신문을 접어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박 여사님과 지훈 씨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무서울 정도로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분이 여기 오신 게, 아버지는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약 때문입니까? 아니면 제 딸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질문은 그들의 모든 위선과 거짓말을 산산조각 내는 망치 같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고 지훈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더듬거렸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계약 때문이기도 하고 서윤이 때문이기도 하고 이기도 하고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끊으셨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단 하나뿐입니다. 선택하시죠. 방 안의 공기는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그들은 미리 준비해온 시나리오대로 계약을 구하기 위한 사과 연극을 펼치러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우리는 패를 전부 공개하고 그들이 자신의 진짜 동기와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훈 씨는 결국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피로와 실리가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온 건 계약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계약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 수백 명 직원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는 동정심과 사회적 책임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영리한 수법이었지만 그는 제 아버지가 평생을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이런 수법은 이미 너무나 많이 봐오신 분이었죠.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마치 최종 결정은 내게 있다는 듯이요. 저는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조건을 제시할 차례라는 것을요. 그들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내고 제 앞에 앉은 저 여자의 자존심에 강력한 일격을 가할 조건을 말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작은 방 안의 공기가 끈적하게 느껴졌고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박 여사님과 지훈 씨는 한 줄기 희망, 제 마음이 약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거대한 체스판을 걸었던 딸의 결단력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아이들이 뛰어노는 작은 골목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은 이 방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계산적이고 가식적인 상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좋아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려보는 걸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든 말만 하렴. 네가 동의만 해준다면 무슨 조건이든 다 들어주마. 박 여사님이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녀의 모습에서는 명가 사모님의 품위는 찾아볼 수 없었고 그저 초조함과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 씨도 희망에 찬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제가 큰 액수의 위자료나 언론을 통한 공개 사과 같은 것을 요구할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비용이 들긴 하지만 그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돈도 공허한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제 아버지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상처를 준 가해자의 행동으로 직접 실현되어야만 하는 정의. 제 조건은 아주 간단해요. 저는 박 여사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바로 어머님께서 직접 저희 아버지가 일하시는 곳으로 가셔서 아버지의 배달 유니폼을 입고 아버지 동료분들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겁니다. 방하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말은 고요한 공간에 터진 폭탄 같았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조건, 평생을 비단 옷을 입고 체면을 목숨보다 중시하며 살아온 박 여사님이 지저분한 배달 기사들, 휴게소에 가서 늙은 배달 기사에게 사과를 하라니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굴욕이었고 그녀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는 공격이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박 여사님이 더듬거렸습니다.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가 지금 미쳤구나. 나보고 그 망신을 당하라고? 그녀는 후회하는 시어머니 연기도 잊은 채 소리쳤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제 아버지의 체면을 짓밟으셨으니 이제 어머님의 체면으로 그 빚을 갚으셔야죠. 아버지의 직업을 무시하셨으니 이제 그곳에 직접 가셔서 어떤 일이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우셔야 하고요. 그게 어머님의 사과가 계약을 위한 연극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제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훈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윤아, 너 너무 심하잖아. 어떻게 그런 조건을 내걸 수 있어? 우리 엄마란 말이야. 너 심하다고요? 저는 칼날 같은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건 심하다고 생각 안 했나요? 당신들 가족 전체가 여기 앉아서 제 유일한 가족을 포기하라고 압박했을 때 그건 심하지 않았나요? 지훈 씨, 내 요구는 당신들의 잔인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명백하고 아이러니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제 아버지가 모욕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자기 어머니가 고개 숙이는 것은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싫어. 난 절대 그런 짓 못해.
박 여사님이 제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차라리 그 계약을 포기하고 말지. 배달 기사놈한테 절대 고개 안 숙여. 꿈도 꾸지 마. 그럼 돌아가시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대화는 여기서 끝입니다. 저도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 계약은 아마 더 자격 있는 파트너를 찾아야 할 것 같네요. 저는 나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제 단호함에 그들은 완전히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돈이나 재산을 요구할 것이라 생각했지.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존심, 그 체면을 건드릴 줄은 몰랐던 겁니다. 서윤아, 너, 지훈 씨는 갈등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제 조건에 분노하면서도 모든 것을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고 있었죠. 그는 어머니를 돌아보며 설득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너도 내가 그 짓 하길 바라는 거냐? 박 여사님이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네가 내 아들이야. 아니면 저 계집의 개야. 하지만 회사랑 계약은 상관없어. 그들은 제 아버지와 제 앞에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체면 때문에, 다른 한 명은 이익 때문에. 그들의 모자 관계도 폭풍 앞에서는 그렇게나 연약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시던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님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박 여사님, 아버지는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게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 눈에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내 딸에게 사과 빚을 졌고 당신 아들에게는 진짜 자존심이 무엇인지 가르쳐줄 빚을 졌습니다. 아버지는 제게로 돌아와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가자, 딸아. 교양 없는 사람들과 더 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버지와 함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분노와 공포, 그리고 당혹감이 뒤섞인 혼돈을 뒤로한 채 저는 그들이 이 조건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2천억 원의 무게가 그들의 자존심을 꺾기에 충분히 무겁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체스판에서 저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은 지훈 씨 가족에게 끔찍한 갈등과 내적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이사회의 엄청난 압박과 커리어 붕괴 위기, 그리고 어머니의 고집불통, 자존심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집안에서는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박 여사님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길 거부했고 지훈 씨는 점점 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애원하고 울고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협박까지 해봤지만 박 여사님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차라리 죽고 말지 배달 기사놈한테 절대 고개 안 숙여. 그녀는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최후의 일격이 날아왔습니다. 수요일 아침 WP 캐피탈은 주요 언론사에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린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공개 입찰을 진행하며 국내외 모든 유자격 업체의 참여를 환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움직임은 지훈 씨의 회사가 공식적으로 탈락했다는 선언과 다름없었습니다. 회사의 주식은 끝없이 추락했고 파트너들은 자금 회수를 요구했으며 은행은 대출 상환을 압박했습니다. 지훈 씨가 공들여 쌓아 올린 제국이 붕괴 직전에 놓인 것입니다. 그날 밤 지훈 씨는 처참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절 구해주지 않으시면 전 모든 걸 잃게 돼요. 차라리 뛰어내려 죽어버릴 거예요. 이 협박과 늘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의 커리어가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라는 현실이 마침내 박 여사님의 고집을 꺾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내가 갈게. 그녀는 패배감과 씁쓸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창한 목요일. 배달 라이더들이 모여 휴식을 취하는 동서울 터미널 근처의 한 구석에서 전례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번쩍이는 검은색 벤츠,
S클래스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지훈 씨가 내렸고 그 뒤를 박 여사님이 따랐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색의 실크 옷을 입고 커다란 선글라스로 창피함과 분노로 창백해진 얼굴을 가리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먼지 날리고 지저분한 휴게소를 파란 유니폼을 입은 라이더들이 아이스 커피를 마시며 시끄럽게 떠드는 모습을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이미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낡고 해진 배달 유니폼을 입고 색이 바랜 헬멧을 쓰고 계셨습니다. 오토바이에 앉아 마치 고급차와 두 사람의 등장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 태연하게 신문을 읽고 계셨죠.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웃으러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늦게나마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지훈 씨는 어머니를 이끌고 아버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다른 라이더들은 낯선 사람들이 그것도 붙이 나는 차림으로 나타나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아버님. 지훈 씨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사장님의 기백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신문을 접고 그들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분노도 승리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상할 정도로 평온함만이 감돌았습니다. 나한테 무슨 일인가? 어머니께서. 지훈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어머니의 팔을 툭 쳤습니다. 박 여사님은 동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마 사과의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뿌리 깊은 자존심이 그녀가 고개 숙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명품 핸드백을 꽉 쥔 채 입술을 굳게 다물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를 보시더니 가볍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박 여사님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박 여사님, 아버지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신의 사과가 필요 없습니다. 사과란 진심에서 우러나올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상황에 떠밀려 억지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아버지는 호기심에 차 지켜보는 동료들을 둘러보셨습니다. 보시죠. 당신 눈에는 이 사람들이 그저 가난하고 천한 노동자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 이들은 친구이자 동료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정직한 돈을 법니다. 누구를 속이거나 짓밟지 않아요. 우리는 지위는 없을지 몰라도 인격은 있습니다. 그건 당신의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이죠.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 여사님의 자존심을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렸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구경하던 라이더들의 눈빛은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닌 경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렴풋이 사정을 짐작했고 이 부유한 여인이 좋은 뜻으로 온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박 여사님은 더듬거리며 사과하려 애썼지만 목이 꽉 막힌 듯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 돌아가시죠. 아버지는 지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극은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당신은 내 딸에게 교훈을 주었고 나도 당신 아들에게 교훈을 주었으니 우리 서로 비긴 셈 칩시다. 아버지는 오토바이를 끌고 떠나려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박 여사님이 갑자기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혹감, 붕괴, 그리고 돈과 지위, 마지막 남은 체면까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해 차로 데려갔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그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후회, 무력감, 그리고 약간의 원망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습니다. 고급차가 떠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동료들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이후로 그들은 아버지를 다른 눈, 존경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돌아보며 온화하고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괜찮다. 그저 저들이 안쓰러울 뿐이야. 평생을 체면이라는 허상을 좇아 살다가 결국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됐으니 저는 차가 사라진 방향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과연 교훈을 얻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체스판은 끝났고 승자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승리는 오직 진실과 인격, 2천억 원짜리 계약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들에게 돌아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체스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말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휴게소에서의 굴욕적인 사과 이후 저는 지훈 씨 가족이 물러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아버지도 WP 캐피탈 측에 지훈 씨 회사를 입찰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하지는 말라고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남은 체면이라도 지킬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관대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다른 손길이 내밀어지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손길이 아닌 이미 혼탁한 물을 더욱 휘젓기 위한 손길이었죠. 그 사람은 한유라, 지훈 씨 회사의 강력한 경쟁사인 H건설한 회장의 딸이었습니다. 저는 사교 파티에서 유라 씨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고 아름답고 똑똑하고 지훈 씨에 대한 동경심을 조금도 숨기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늘 지훈 씨를 특별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어떤 여자라도 알아챌 수 있는 바로 소유욕의 눈빛이었죠. WP 캐피탈의 공개 입찰 소식이 퍼지자 한유라 부녀의 H건설은 당연히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지훈 씨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한 소문이 업계에 퍼지기 시작하자 한유라는 재빨리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녀는 지훈 씨가 아닌 박 여사님에게 접근했습니다. 가장 약한 고리이자 가장 조종하기 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라는 부유한 사모님들이 자주 찾는 고급 스파에서 박 여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계약에 대한 이야기도 제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 여사님과 지훈 씨를 걱정하는 착한 아가씨 역할을 연기했을 뿐입니다. 어머님, 지훈 오빠 회사에 요즘 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어요. 유라는 직원들이 두 사람의 발 마사지를 하는 동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건강 챙기세요. 사업이라는 게 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거잖아요. 연일 좌절에 빠져 있던 박 여사님은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나타나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불효막심한 며느리, 무서운 사돈, 그리고 벼랑 끝에 몰린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라는 조용히 들어주며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어머님. 때로는 당사자가 아니면 그 고통을 모르는 법이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지훈 오빠는 정말 능력 있는 분이에요. 단지 아직 오빠를 제대로 도와줄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죠. 유라의 말은 박 여사님의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주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은 능력이 있어. 단지 아내를 잘못 만났을 뿐이야. 만약 지훈이가 너처럼 예쁘고 능력 있고 집안도 좋은 애랑 결혼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박 여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한탄했습니다. 한유라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연은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어머님. 하지만 지훈 오빠처럼 능력 있는 분은 절대 묻히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아, 맞다. 저희 아버지도 지훈 오빠를 아주 높이 평가하세요. 다음 주에 저희 회사에서 파트너 감사 파티를 여는데 혹시 어머님과 지훈 오빠를 초대해도 될까요? 기분 전환도 하실 겸 지훈 오빠가 업계분들과 교류할 기회도 될 테니까요. 유라의 초대는 너무나 시기적절했습니다. 지금 박 여사님에게 그것은 단순한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체면을 회복하고 자신들의 가치가 여전히 유효하며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수락했습니다. 자신이 더 정교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말이죠. 그 만남에 대한 소식은 당연히 제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닌 언론계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였죠. 서윤아, 조심해. 방금 박 여사님이랑 지훈 씨가 H건설 파티 초대 명단에 있는 거 봤어. 듣자 하니 그 집 딸이 내 예비 신랑한테 관심 있다던데. 저는 문자를 읽었지만 질투심은 조금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러니할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충격을 겪은 지훈 씨가 그렇게나 빨리 새로운 기회를 찾았다는 것. 망신을 당해 울던 박 여사님이 달콤한 말 몇 마디에 그렇게 쉽게 넘어갔다는 것.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본성은 여전히 실리주의와 체면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눈앞에 더 좋은 선택지가 나타났을 때 지훈 씨가 어떻게 행동할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와 제게 애원할지 아니면 재빨리 한유라의 품에 안길지. 우리의 사랑 연극에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은 박 여사님보다 더 위험했습니다. 그녀는 이성적인 계산과 한 여자의 질투심을 모두 동원해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이 싸움은 아직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H건설의 감사 파티는 명성대로 화려하고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연일 기가 죽어있던 박 여사님은 마치 다시 태어난 듯 값비싼 벨벳 한복을 차려입고 파티장을 누비며 환하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마치 아무런 위기도 없었던 사람처럼요. 지훈 씨도 명품 양복과 자신감 있는 미소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금세 주목의 중심이 되었고 특히 한유라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지훈 씨 곁을 거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건배하고 파트너들과 대화하며 완벽한 커플처럼 보였습니다. 그 광경은 당연하게도 우연히 사진에 찍혀 다음날 아침 익명의 번호로 제게 전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발적인 메시지가 함께 왔죠. 그는 자기에게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을 찾은 것 같네요. 알아서 물러나시죠. 저는 사진들을 보았지만 마음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죽었으니 질투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얄팍함이 우스울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진 몇 장으로 제게 상처를 주고 저를 화나게 해서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를 너무 얕봤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고 조용히 사진들을 저장했습니다. 이것이 더 큰 연극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연극은 저를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훈 씨가 갑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후회나 애원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실망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서윤아, 네가 그런 사람일 줄은 몰랐다. 그는 테이블 위에 사진 한 뭉치를 던지며 비난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카페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교묘한 각도에서 찍어 우리가 매우 친밀해 보이게 만들었죠. 남자는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고 저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지훈 씨가 사진 속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왜 우리 관계가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남자를 몰래 만나? 너는 상처받았다고 진심이 필요하다고 했었지. 결국 다 거짓말이었어. 너도 결국 이 남자, 저 남자 제보는 그런 사람이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비난 때문이 아니라 이 연극의 뻔뻔함 때문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다름 아닌 제 사촌 오빠, 최근 프랑스에서 귀국한 건축가였습니다. 아버지의 새집 설계 문제로 상의하기 위해 만났던 것이죠. 우리는 공개된 카페에서 딱 한 번 만났을 뿐인데 누군가의 렌즈를 통해 그것은 은밀한 데이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를 미행했어요?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미행이 아니야. 지훈 씨가 쏘아붙였습니다. 어떤 친절한 분이 보내줬어. 내가 속는 걸
원치 않으셨던 거지. 그 친절한 분이 혹시 한유라 씨 아니고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지훈 씨는 당황한 듯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 사진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야. 당신에게 설명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일어나 팔짱을 꼈습니다. 우리 관계는 당신이 나 대신 체면을 선택한 그날 끝났어요. 당신은 날 추궁할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 남자는 저는 사진 한 장을 들었습니다. 내 사촌 오빠예요.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 우리 관계에 끼어들 제3자가 될 영광 따위는 없다고요. 저는 사진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돌아가요. 그리고 당신의 한유라 씨에게 전해줘요. 이런 유치한 장난은 소용없다고. 당신들의 진짜 모습만 더 똑똑히 보게 될 뿐이라고요. 지훈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제가 이렇게 침착하고 날카롭게 나올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는 바람피운 현장을 잡으러 온 사람의 기세로 왔지만 결국 다른 사람의 연극에 노란한 바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유라가 그 여자를 믿을래요? 아니면 나를 믿을래요? 제가 그의 말을 자르고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니, 그 질문은 필요 없겠네요.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진심으로 믿은 적이 없었으니까. 저는 문을 열고 나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지훈 씨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힘없이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제 외도의 증거와 2천억 원짜리 계약을 잃을 위기 사이에서 그는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한유라의 음모는 정말 교활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지훈 씨가 저를 버릴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주려 했던 겁니다. 만약 제가 바람피운 배신자라면 그의 파혼은 비정한 행동이 아니라 올바른 결정이 될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는 피해자의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당당하게 그녀에게 갈 수 있겠죠. 일석이조의 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실수는 저와 아버지 사이의 유대감을 얕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딸이 상처받았을 때 아버지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막강한 권력의 회장일 때 그들의 연극은 막을 내려야만 한다는 사실을요. 저는 아버지께 이 일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조용히 방에 앉아 있을 때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읽어보렴.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한유라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학력, 인간관계, H, 건설의 그다지 깨끗하지 않은 거래 내역까지.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유라가 사설 탐정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을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 탐정이 바로 저를 미행하고 몰래 사진을 찍었던 남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기회를 줬었다, 서윤아. 하지만 그들은 소중히 여길 줄 몰랐어. 몇 번이고 내게 상처를 줬지. 더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나. 아버지는 제가 본 적 없는 단호한 눈빛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이제 이 연극을 끝낼 시간이다. 사업가 방식대로 말이다. 다음 날 공식 회의 초청장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한 통이 두 주소로 동시에 발송되었습니다. TL 건설 사장 이지훈 그리고 H건설 회장 한정식. 발신인은 다름 아닌 WP 캐피탈 그룹 회장 비서실이었습니다. 초청 내용은 짧고 정중했습니다. 양사 최고 책임자께서는 다음 주 월요일 싱가포르 WP 캐피탈 본사에서 열리는 그린시티 프로젝트 협력 방안 논의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초청장은 비즈니스 업계에서 황금 티켓과도 같았습니다. WP 캐피탈이 잠정 중단 기간을 끝내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였죠. 그리고 더 특별한 것은
두 경쟁사를 동시에 초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려는 걸까? 아니면 합작법인을 만들려는 걸까? 어떤 가능성이든 이것은 놓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연일 위기에 빠져 있던 지훈 씨는 터널 끝에서 빛을 본 듯했습니다. 그는 기쁨에 거의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이 이메일은 서윤희의 말이 협박에 불과했으며 WP 캐피탈이 여전히 자기 회사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즉시 제 외도 사진도 제 해명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2천억 원 뿐이었습니다. 이 계약만 따내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서윤이든 한유라든 자신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요. 한유라 부녀 역시 기뻐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승리로 여겼습니다. TL건설과 동시에 초청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위상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한유라는 H건설의 자금력과 자신의 지원이 있다면 지훈 씨는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님에게 전화해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세요,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훈 오빠가 그 애랑 확실히 정리만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요. 걱정 마세요. 다음 주에 저희 싱가포르 가서 계약 따오면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대하게 결혼식 올려드릴게요. 아들에게 소식을 전해들은 박 여사님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휴게소에서의 굴욕을 즉시 잊었습니다. 다시 성공한 사장의 어머니가 됐고 재벌가 딸을 며느리로 맞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친척들에게 전화해 모든 것이 해결되었으며 서윤이는 그저 말썽꾸러기였고 자기 아들은 더 빛나는 미래를 앞두고 있다고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 모두 자신만의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싱가포르행위 협상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리고 그 심판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늙은 배달 기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오만한 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아주 높이 날게 한 뒤 직접 그 날개를 꺾어버리는 것이란다.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신용과 인격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시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마리나 베이 파이낸셜 센터의 가장 높은 층 WP 캐피탈 본사는 장엄하고 긴장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지훈 씨와 한유라 부녀는 일찍 도착해긴 회의 테이블의 양끝에 마주 보고 앉았습니다. 그들은 인사 한마디 없이 경쟁자의 눈으로 서로를 쏘아볼 뿐이었습니다. 정확히 9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신사가 들어왔고 그 뒤를 몇몇 비서가 따랐습니다. WP 캐피탈의 부회장 리처드리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영어로 말했고 옆에는 통역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는 곧 도착하실 겁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금융제국의 최고 권력자인 미스터리한 회장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했습니다. 지훈 씨는 넥타이를 고쳐 매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한유라 역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자신감 있는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5분이 흐르고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들어온 사람은 값비싼 정장을 입은 위풍당당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에 온화하고 낯익은 얼굴을 한 마른 체구의 남자였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배달 유니폼도 정장도 입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심플한 흰색 셔츠에 어두운 색 바지를 입고 계셨습니다. 그는 아무런 소개도 없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리 부회장과 비서들이 즉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여 그들을 앉게 한 뒤 곧장 회의 테이블의 가장 높은 상석, 가장 강력한 권력의 자리로 걸어가 앉으셨습니다. 방 안의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지훈 씨는 입을 떡 벌리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한유라 부녀 역시 할 말을 잃고 얼굴이 놀라움에서 공포로 그리고 경악으로 변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온화했지만 지금은 그 한마디 한마디에 천근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WP 캐피탈의 회장 박영철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 몇 분은 저를 만난 적이 있으시겠지요? 아버지는 지훈 씨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분노 없는 그 시선에 지훈 씨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연극은 정말로 막을 내렸고 이번에는 스스로를 연출가라고 믿었던 자들에게 어떤 탈출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회장석에 앉는 순간 싱가포르 최고급 회의실의 공기는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의기양양했던 자들의 심장 소리만이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지훈 씨는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자기 인생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요구했던 남자, 제 아버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위, 돈, 그리고 체면으로 쌓아 올렸던 그의 세상 전체가 단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배달 유니폼을 입은 초라한 늙은이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은 막강한 권력의 회장을 도저히 연결할 수 없었습니다. 두 이미지는 너무나 모순적이고 비현실적이었지만 적나라하게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유라 부녀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 노련한 사냥꾼이라 자부했던 H건설의 한 회장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짜인 체스판 위의 순진한 사냥감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 사랑과 사업을 모두 쟁취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오만한 아가씨 한유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감이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음모가 미행과 사진 촬영, 함정을 파는 것까지 모두 저 남자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조연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모른 채 스스로를 광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회의실을 한번 훑어보셨습니다. 그 침묵이 그들의 마음을 갉아먹고 고문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진실과 마주하고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도록 원하셨습니다. 마침내 견딜 수 없는 공기가 흘렀을 때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분노 없이 온화했지만 한마디 한마디는 모든 것을 해부하는 날카로운 메스와 같았습니다. 다들 많이 놀라신 것 같군요. 아버지는 지훈 씨를 똑바로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배달 기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놀랍겠지요.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직업이 정말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까? 이지훈 군. 지훈 씨는 자기 이름이 불리자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끊으셨습니다. 이미 행동으로 대답했으니까요. 당신은 사랑 대신 체면을, 인격 대신 이익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이 결혼할 여자의 아버지가 눈에 보기에 멋진 직업을 갖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족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아버지는 한유라 부녀 쪽으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한 회장님과 한유라 양 H건설의 사업 방식에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능력뿐만 아니라 미행, 함정 파기, 다른 사람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창의적인 수단까지 동원하시더군요. 아버지는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들어 펼치셨습니다. 이것은 한유라 양이 제 딸을 미행하도록 사설 탐정을 고용한 것에 대한 전체 보고서입니다. 여기 지불 영수증이 있고 아버지는
사진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그 탐정에게 돈을 건네는 사진입니다. 모든 것이 아주 명확하지요. 한유라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2천억짜리 계약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이으셨습니다. 서로 싸우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그것을 얻으려 했지요. 하지만 아십니까? 이 계약은 처음부터 신용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리 부회장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부회장은 즉시 대형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그것은 그날 가족 식사 자리에서 몰래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박 여사님과 지훈 씨 가족이 재개했던 모든 대화, 모든 최후 통첩이 한마디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와 지훈이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야만 한다. 박 여사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결혼은 취소되는 거지. 영상은 끝났지만 그 말들은 지워지지 않는 고발장처럼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버지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WP 캐피탈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쉽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와는 협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열한 수단으로 경쟁사를 짓밟는 회사와도 협력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햇살 아래 반짝이는 말이나 베일을 내려다보셨습니다. 사업은 인생과 같습니다. 능력은 당신을 빨리 가게 할 수 있지만 멀리 가게 하는 것은 인격입니다. 여러분은 능력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지훈 씨는 마침내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아버지는 돌아보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용서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그저 연민만이 가득했습니다. 기회는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지훈 군. 선량함으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리고 당신은 이미 당신의 기회를 스스로 내던졌습니다. 아버지는 리 부회장을 향해 신호를 보냈습니다. 부회장이 일어나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WP 캐피탈은 곧 그린시티 프로젝트의 새로운 파트너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 부회장의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마지막 가면 벗기기는 끝났습니다. 소리 지름도 다툼도 없이 오직 적나라한 진실만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때 오만함의 정점에 서 있던 자들은 이제 굴욕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졌습니다.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WP 캐피탈 본사를 나오며 지훈 씨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걸었습니다. 싱가포르의 하늘은 맑고 햇살은 눈부셨지만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잿빛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2천억짜리 계약, 그의 커리어 전체의 희망이자 자부심이었던 것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땀과 양심까지 팔아 얻었던 사장 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는 저를 잃었습니다. 아마도 이 순간에 와서야 자신이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는지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싱가포르에서의 운명적인 회의에 대한 소식은 폭풍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의 영상은 어떤 경로로인지 유출되어 수많은 경제 뉴스와 소셜미디어에 등장했습니다. 명문가 이씨 집안의 진짜 얼굴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박 여사님은 존경받던 사모님에서 하루아침에 웃음거리, 모든 술자리에 안주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집 밖으로 나가지도 전화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평생을 체면을 위해 살았고 이제 그 체면은 가루가 되어 흩날렸습니다. 지훈 씨의 회사는 전례 없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주주들은 일제히 자본 회수를 요구했고 파트너들은 계약을 취소했으며 유능한 직원들은 줄줄이 사표를 냈습니다. 신용 없는 사장이 이끄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떠오르는 별이었던 TL건설은 파산 직전에 놓였습니다. 지훈 씨는 이사회에서 사장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는 거액의 빚과 평생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쓴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H건설 역시 작은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파산하지는 않았지만 회사의 명성은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탐정을 고용해 경쟁사를 미행하고 함정을 판 사건은 비즈니스 업계에 나쁜 선례가 되었습니다. 많은 대형 파트너들이 협력 프로젝트를 취소했습니다. 한유라는 싱가포르에서의 충격 이후 아버지에 의해 해외로 보내졌습니다. 아마도 요양과 함께 여론의 폭풍을 피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와 싱가포르 출장을 마친 후 공식적으로 파혼했습니다. 더 이상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저는 제 삶으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퇴사하고 여행을 하고 책을 읽고 예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그룹의 일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영진이 아닌 아버지가 오래전에 설립하신 자선사업재단을 관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제 능력과 경험을 이용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 특히 약한 여성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한 보육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을 때 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내 길을 찾았구나. 그렇지?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이제 알았어요. 행복은 부자 남편을 만나거나 명문가에 시집 가는 게 아니었어요. 행복은 나 자신으로 살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진심으로 사랑받는 것이었어요. 몇 달 후 저는 발신인 없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안에는 1억 원짜리 수표 한 장과 급하게 쓴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이 내가 너에게 준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 하지만 마지막 남은 아파트를 팔고 남은 전부야. 늦었지만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싶었어. 잘 지내, 서윤아, 지훈. 하우지. 저는 수표를 보다가 조용히 찢어버렸습니다. 그의 돈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이 모든 일을 겪은 후 그가 진정으로 자신의 교훈을 배우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계산도 거짓도 없는 오직 평온함과 눈앞에 펼쳐진 넓은 미래만이 남은 장으로. 저는 한때 동화 같은 사랑을 믿었던 순진한 소녀였습니다. 인내하고 감내하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강하고 독립적이며 자부심 넘치는 서윤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 여성의 가치가 옆에 있는 남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능력과 인격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2번 다시 그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제 가치를 함부로 평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서윤 씨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행복의 문턱에 거의 다다랐다고 생각했지만 인간의 본성에 대한 혹독한 시험대에 올라야 했던 한 여성, 연극의 막이 내리고 오만한 자들이 자신의 얄팍함에 대한 대가를 치렀을 때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형용하기 어려운 감정이 남았을 겁니다. 정의가 실현되었을 때의 통쾌함, 한 젊은 여성의 당당함에 대한 감탄. 하지만 더 깊은 곳에는 이 세상의 진짜와 가짜 가치에 대한 깊은 성찰과 씁쓸함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은 계속됩니다. 왜 겉보기에 명망 있는 가족이 그렇게나 얄팍하고 잔인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왜 아름다워 보였던 사랑이 체면이라는 2글자 앞에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매일 살아가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우리는
서윤 씨의 눈물과 당당한 미소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고질병, 바로 체면이라는 병입니다. 지훈 씨의 가족, 특히 박 여사님은 이 병의 화신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며느리가 될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자기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친구와 사업 파트너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도록 사돈이라는 이름표가 번지르르 하기만을 바랐을 뿐입니다. 그들은 정직한 아버지의 명예를 짓밟고 아들의 행복마저 내던지면서까지 화려하지만 텅 빈 껍데기, 그 허울뿐인 가치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 가치가 아닌 타인의 평가하는 시선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비극은 유능하고 배운 청년이었던 지훈 씨마저 바로 그 체면이라는 병에 잠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본성이 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나약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사회의 기준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는 사랑보다, 한 남자의 자존심보다 조롱당하고 얕보일 것이라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가 카페에서 침묵하고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던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사랑과 인격을 스스로 죽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냅니다. 사람을 그가 입은 옷이나 그가 하는 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정직한 돈을 벌고 인격으로 자식을 키워낸 배달기사 아버지가 고급차에 앉아 타인의 평가로만 살아가는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보다만 배는 더 가치 있습니다. 진짜 체면은 당신의 부모가 누구냐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고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여성들에게, 아내와 어머니들에게 전하는 인내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인내와 희생은 분명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하지만 서윤 씨의 이야기는 그 인내에도 한계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인내가 나약함이 되어서는 안 되고 희생이 타인이 나를 짓밟도록 허락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친절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이용당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악과 이기심이 자라도록 방관하는 것입니다. 서윤 씨는 사랑했고 믿었고 인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녀에게 아버지를 버리라고 요구했을 때 그녀는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존심의 마지막 선이 침범당했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지만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격과 자존심만큼은 결코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우리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박 회장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따뜻함과 감동을 남깁니다. 그는 억만장자였지만 평범한 사람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딸에게 쉽게 돈을 주는 대신 그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더 귀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의 시험은 서윤 씨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그 고통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백신처럼 더 위험한 질병에 맞설 항체를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은 때로 모든 비바람으로부터 자식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서 비바람을 이겨내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서윤 씨의 이야기는 동화가 아닙니다. 빛과 어둠, 고귀함과 비열함이 공존하는 우리 삶의 적나라한 단면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행복이 정해진 목적지가 아니라 선택의 여정임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사랑할 사람을, 살아갈 방식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인생 이야기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박 회장님처럼 물질적으로 부유하되 돈이 인격을 흐리게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서윤 씨처럼 강인하십시오. 부드럽지만 약하지 않고 인내하지만 한계가 있으며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되 그 사랑이 더 이상 가치가 없을 때는 단호하게 돌아설 줄 아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이 세상 누구도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찰나의 화려함을 위해 당신의 자존심을 팔지 마십시오. 연극의 막이 내리고 무대 조명이 꺼졌을 때 우리에게 남는 유일한 것은 인격과 마음의 평온뿐일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여유로운 노후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계속해서 삶의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